2024년 베트남 최대 공단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던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 섰고 번화했던 상권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마다 북적이던 도로는 한산해졌고 공장 기숙사에는 빈방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2018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책임지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을 언급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고 베트남 국민들은 삼성을 베트남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비중은 13.4%로 급락했습니다. 단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46%나 감소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고용입니다. 한때 16만 명을 고용했던 삼성은 지금 8만에서 9만 명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감축한 겁니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투자한 나라에서 삼성은 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삼성 없어도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베트남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까요? 오늘은 베트남 경제의 몰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8년 삼성이 베트남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왜 하필 베트남이지? 당시 베트남은 1인당 GDP 1000달러 수준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도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었고 숙련된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는데 굳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삼성은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첫째,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였습니다. 당시 중국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300달러 수준이었다면 베트남은 150달러 수준이었죠. 절반 가격에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건 제조업체에게는 엄청난 매력이었습니다. 둘째, 베트남 정부가 내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법인세를 5% 수준으로 낮춰주고 공장 부지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공장만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계산이었죠. 셋째, 중국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중국 정부의 규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생산 거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2010년대 베트남은 연평균 6에서 7%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차이나의 최적지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베트남의 기적을 연일 보도했죠.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신흥호랑이라고 불렀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베트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었습니다. LG,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아디다스, 점점점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트남은 단숨에 세계 제조업 지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70% 이상이 외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 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베트남 땅에서 외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베트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 경제는 외국 기업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던 거죠. 더 심각한 건 핵심 기술과 부품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반도체는 한국이나 대만에서, 카메라 모듈은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베트남에서 하는 일은 그저 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뿐입니다. 베트남은 단 한 번도 자국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했지만 베트남 기업은 여전히 나사 하나, 부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현지 인력을 고용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맡기는 건 단순 조립 작업뿐이죠. 설계, 연구 개발, 핵심 부품 제조는 여전히 본사나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은 공장 건물만 제공하고 핵심 기술, 부품, 심지어 경영까지 모두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집을 빌려주긴 하는데 집주인이 언제든지 이사 간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바로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GDP 성장률 숫자만 보면 너무 좋았으니까요.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다.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다. 우리 없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을 못한다. 베트남 정부와 언론은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오만으로 바뀌었고 그 오만이 불러온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2022년 베트남에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뭘까요? OECD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은 내야 한다고 합의한 국제조세 규칙입니다.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각국이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세금 덤핑 경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일랜드는 12.5%, 싱가포르는 17%, 베트남은 5% 점점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 세수는 바닥을 치고 국가들은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합의했습니다. 이제 최소한 15%는 내자, 그 이하로 세금을 매기는 건 금지하자. 베트남에게 이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외국 기업을 끌어들인 가장 큰 무기가 바로 5% 수준의 낮은 법인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 15%를 내야 한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5% 법인세를 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15%를 내야 합니다. 차액인 10%는 어디로 갈까요? 원래대로라면 베트남 정부가 가져가야 하는데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가져갑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5%, 즉 5억 원만 베트남에 세금으로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15%, 즉 15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여전히 5%만 걷는다면 나머지 10억 원은 한국 정부가 걷어갑니다. 너희가 안 걷을 거면은 우리가 걷겠다는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세금을 올리면 삼성이 떠날까봐 못 올리겠고 안 올리면 한국이 가져가 버리니까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베트남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제 혜택만으로 기업을 붙잡으려 했던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베트남의 가장 큰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3년 6월 베트남 전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여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전기가 끊긴 겁니다. 네, 설마 전기가 나가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몇 시간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은 재앙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전자제품 생산 라인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한 번 멈춘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하는 데 며칠이 걸리고 그 사이 불량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번 공정이 중단되면 그 배치, 즉 한 번에 생산하는 단위에 있던 제품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손실은 약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첨단 제조업 국가를 자처하던 베트남이 전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삼성, 인텔, LG 같은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다. 곧 해결될 것이다. 양해해달라. 는 식의 뻔한 답변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줄 의지도 능력도 없구나. 거의 같은 시기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겨냥한 관세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만드는 척하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잡아내기 위해 베트남발 제품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건 이게 비단 중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처럼 정상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투명한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또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리고 2024년 4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전투사라는 베트남 부동산 재벌이 60조 원대 사기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60조 원이면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베트남 GDP의 약 6%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국가 경제의 6%에 해당하는 돈을 사기로 뜯어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수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금융감독 당국은 이 거대한 사기극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눈 감아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베트남 금융 시스템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안전할까? 이 나라 은행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투자금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외국 기업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세제 혜택 사라짐, 2023년 6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력 인프라 신뢰 붕괴, 2023년 미국 관세 조사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정부 보호 능력 의심, 2024년 60조 원대 금융 사기로 금융 시스템 신뢰 붕괴, 단 2년 사이에 베트남이 가진 모든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삼성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시죠. 삼성의 베트남 수출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24년 13.4%로 변화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고용은 16만 명에서 8만에서 9만 명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닙니다. 전략적 재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2024년 삼성은 베트남의 OLED 디스플레이 부품 공장에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을 신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매출 목표를 347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완전히 철수하는 회사가 이렇게 투자하고 목표를 쓸까요? 뭐가 변한 걸까요? 포트폴리오가 변한 겁니다. 기존의 삼성은 베트남을 스마트폰 대량 생산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이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팔리는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중을 줄이고 대신 첨단 부품 생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말이죠. 왜 이런 변화를 준 걸까요? 첫째, 스마트폰 조립은 기술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리스크가 큰 베트남에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둘째, 베트남의 전력 불안, 정부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핵심 생산 물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셋째, 인도라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의 노이다 공장을 확대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삼성 전체 스마트폰 생산의 약 30% 수준입니다.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인도로 추가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삼성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애플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2024년 현재 애플 아이폰 생산의 20%가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비중을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 다들 인도로 가는 걸까요? 첫째, 인도는 14억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억 명 수준이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 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둘째,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모디 총리는 직접 나서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셋째, 인도는 전력과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예고 없는 정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인도는 기술 내재화의 의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처럼 그저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국 기업들이 부품을 생산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삼성의 움직임을 베트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베트남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성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일부 베트남 언론과 여론은 오히려 삼성을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느냐는 식이었죠. 네. 한 기업이 20년 가까이 공들인 나라에서 떠나려고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네가 문제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 태도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아, 저 나라는 우리가 떠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네. 실제로 삼성의 협력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함께 따라온 한국 중소기업 협력사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2014년에는 25개였던 협력사가 2024년에는 309개까지 늘어났죠. 이 기업들은 삼성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겁니다. 삼성이 생산을 줄이면 이 기업들도 당연히 생산을 줄이거나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특정 분야의 협력사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베트남 공장을 축소하고 인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의 비중이 25%에서 13%로 줄었다는 건 베트남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도 13%는 남아있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이 국가 수출의 25%를 차지한다라는 건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필요하고,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이 필요하고,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하고, 공장 노동자들이 먹고 마실 식당과 상점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생산이 줄어든다는 건 이 모든 연관 산업이 함께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특정 공단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권이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베트남 정부는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2024년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38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역대 최고 수준이니까요. 베트남 정부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FDI가 늘어났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투자하고 있고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기존의 핵심 투자국들, 즉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의 첨단 제조업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까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하니까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가 베트남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숫자를 채워줍니다. FDI 통계에는 잡히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투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국이 다른 대안을 찾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둘째, 기술 이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그저 관세 회피용 경유지로만 쓸 뿐 실질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런 투자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감시와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FDI 숫자는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나빠진 겁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삼성 같은 핵심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그 자리를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투자가 채우는 구조. 겉으로 보기에는 FDI가 늘어났으니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체질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경제의 진짜 모습은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한 공단 지역을 취재한 기자의 보도를 보면 2023년까지만 해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공장들이 2024년에는 반쯤 비어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가 막히던 곳이 이제는 한산합니다. 공장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식당과 편의점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베트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는 건강하다. FDI는 사상 최고다. 성장률은 견조하다는 식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뭘까요? 전력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내재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숫자 관리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베트남 경제가 치르게 될 겁니다. 베트남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베트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은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나이키도 아디다스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교육에 투자했고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남의 제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기술로 우리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이고 LG이고 현대입니다. 베트남은 그 과정을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가져다주는 일자리와 수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는 영원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이익뿐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죠. 베트남의 실수는 그 당연한 선택에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삼성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니까 계속 투자가 들어올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한국은 안전할까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면 언젠가 한국도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지만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값싼 인건비나 세금 혜택 같은 단기적 장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술을 내재화하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인프라, 신뢰, 법치, 안정성 같은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넷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오만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베트남의 몰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FDI 숫자로는 최고를 기록했지만 실제 경제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 숫자도 현실을 따라잡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베트남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임대 창고였을 뿐이다. 베트남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